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과연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의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뭐랄까 배경이 되는 조항입니다. 국가가 돌아가는 방식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요. 권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직접 투표로 뽑는 선출 권력,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된 비선출 권력입니다. 경찰, 정보기관, 검찰 같은 곳들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둘 사이의 묘모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두 권력이 뭔지,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지 좀 한번 보고 기록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통해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국가안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두 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두 권력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선출 권력, 그러니까 국회나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립니다. 무엇을 할지, 왜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는 거죠. 법을 만들고 우리 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요. 반면에 임명 권력은 실제 집행을 담당합니다.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바로 움직이죠. 특히 사이버 안보 같은 분야는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번개 같은 속도가 필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중한 통제가 필요하다. 바로 안보와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혹은 끔찍한 테러 위협이 감지됐어요. 정말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현장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전문가, 아니면 국민 여론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우리의 대표자.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이 딜레마가 현실 정치에서 어떤 문제를 낳냐면요.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사이버 안보 법안 이거 꼭 필요하다고 다들 말은 합니다. 근데 막상 누가 총대 메고 나서지 못해요. 왜냐? 자칫하면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성은 모두가 아는데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 결과예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요. 무려 11개나 되는 주요 사이버 안보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논의 한 번 못 해보고 그냥 회기가 끝나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 이런 딜레마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일까요? 아닐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려고 했을까요? 특히 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꽤 많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미국도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68년에 합법적인 감청이 뭔지 처음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그 뒤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통신, 디지털 통신까지 계속해서 감시의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19 테러가 터진 후에 통과된 저 애국법은 말 그대로 정보기관의 감시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줬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법으로 감시해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 남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감시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를 어떻게 투명하게 총재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뀝니다. 새로운 해법이 등장하는데요. 통제라는 게 무조건 사전에 허락받고 하느라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일단 신속하게 행동하되 그 모든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기록을 철저히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민주적 통제라는 건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어서 신속한 대응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한 모든 활동, 즉 누가 무엇을 언제 왜 했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영구적으로 그리고 누구도 바꿀 수 없게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회 같은 선출 권력이 그 기록을 보면서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랑 비슷해요. 영장을 받아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수집해서 분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감한 원본 데이터는 파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마지막 5단계입니다. 데이터 원본은 사라져도 그 데이터를 다뤘던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 일종의 로그 파일 같은 메타데이터는 영원히 보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중에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테러 용의자를 쫓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가게 주인이랑 통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 가게 주인의 통신 기록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런 혐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가게 주인의 사적인 통화 내용 같은 민감한 데이터 원본은 바로 삭제됩니다. 하지만 어떤 수사관이 무슨 영장을 근거로 이 가게 주인을 조사했고 결국 혐의가 없어서 데이터를 파기했다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조사해봤더니 가게 주인이 진짜 공범이었어요. 그럼 그 데이터는 당연히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이겠죠. 중요한 건 이 경우에도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기록은 똑같이 영구적으로 보관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과정의 투명성은 이 기록을 통해 언제나 보장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기록을 통한 통제 모델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 원칙을 보면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보기관은 필요할 때 정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행동을 보장해 주는 거죠. 둘째, 하지만 모든 과정이 기록에 남으니까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나중에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셋째, 혹시라도 억울하게 수사받은 사람의 데이터는 바로 파기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없게끔 만들어서 권력 남용 자체를 막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런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를 위한 효율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명성.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마침내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 말이죠. 이게 바로 사이버 안보와 민주적 통제가 양립할 수 있는 우리가 찾아낸 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나와 관련된 과정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기록되고 또 그 기록이 영원히 보관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록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